이번에 이제 정진웅 예. 전 광주지검에서 지금 뭐 어디 울산지검 차장인가로 옮겨갔는데 이 사람도 검언 유착 사건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 압수수색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휴대폰을 보고 있으니까 예, 그걸 뺏으려고 넘어뜨리고 소파에서 같이 넘어졌죠. 예, 폭행을 한 거로 해서 그게 이제 독직 폭행이 돼갖고 4개월의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인가 뭐 1년입니다. 1년입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그동안 여권이 부상했던 검언 유착 구도는 채널A 사건에 그건 완전히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채널A 이동훈 기자가 무죄 벌써 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그 사건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리자면은 그 이동훈 기자가 그 지모 씨죠. 이동재 기자입니까? 예. 아, 이동훈은 저기 윤석열 총장 그걸로 갔던 사람이. 하여튼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씨에 대한 어떤 첩보를 알아내기 위해서 접근한 지모 씨 그를 통해서 이제 감옥에 있던 누구죠? 이철 VIK 거기에 대표. 어떤 정보를 달라. 우리가 그 이철 VIK 대표가 이른바 그 신라전에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그 정보를 잘 아는 사람. 잘 안다.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늘 선처해주겠다. 그런 거 갖다가 몰래 카메라, 그것도 MBC까지 불러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검언 유착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이동재 기자는 구속됐지만 무죄 나왔고요. 그다음 거기에 특히나 한동훈 검사장은 공모 사실도 못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단 거기서 이미 대부분 끝났고 거기다가 이번에는 이거는 사실은 뭐 검언 유착에 대한 어떤 판결이보다도 정진웅 차장검사가 어떤 그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 추미애 장관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밀착돼 가지고 검언 유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리한 수사. 그러니까 지금 그때 부장검사였다고 정진웅 지금 차장이. 그리고 검사장한테 지금 압수수색하러 갔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까지 진짜 폭행까지 해가면서 그 수사를 해야 되냐. 지금 보니까 이동재 기자 무죄 난 거 보면 그리고 이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 사실까지도 아예 기소도 못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전체적으로 볼 때 결국 윤석열을 겨냥한. 그렇죠. 겨냥한 어떤 윤석열 찍어내기. 이런 무리한 수사를 갖다가 했다는 게 이번에 이제 물론 1심 판결입니다만 정진웅에 대해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임명 내정됐을 때 그 윤석열 총장이 조국을 갖다가 견제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정권이 이 윤석열은 안 되겠다. 그때는 윤석열이 대통령 어떤 후보 나간다는 그거 없었습니다. 그렇죠. 뭐 여론조사 기관에 자기 맘대로 조사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황태자 조국을 옹립하는데 그 방해를 한 윤석열은 우리가 마치 찍어내야겠다. 마치 노무현 대통령을 죽게 한 이명박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 이 정권의 사람들한테 한번 걸리면 있죠. 끝까지 보복한다. 이걸 해줘야지 배반을 못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을 찍어내는데 동원된 게 바로 이 MBC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동재, 그 다음 한동훈 이렇게 찍어내려고 했던 그 무리하고 잘못된 그 수사가 이렇게 시작된 거고 결국은 한동훈 검사장이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무혐의 결론 났거든요. 그걸 아직도 8개월째 결재를 안 해주고 있어요. 이성윤도 안 했지. 이정수 이번에 된 서울중앙지검장도 까라뭉개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진짜 사법연수원에 진짜 할 일 하기도 없는 부원장으로 갖다 놓고 왜냐하면은 이걸 갖다가 무혐의 하는 순간에 뭔가를 인사조치를 또 다시 해야 되거든요. 공사적으로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복귀시켜야 되니까 그걸 안 시키려면 깔아뭉개 놓고 아직도 피의자야 당신은 그러니까 무슨 근데 같은 피고인의 지금 그 집행유예까지 받은 정진웅은 지금 잘 살아있고 정진웅에 대해서 그 인사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이하고 윤석열이하고 정진웅을 갖다가 괴롭히기 위해서 한 건데 그 감찰 결과를 보고 하겠다.
이러면서 정진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쪽 편이면 그 집행유예를 바꾸면 뭐건 인사가 정상적으로 다 돌아가고 이쪽 편에는 무혐의가 났는데도 그냥 인사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 정권에 대해서 조금만 상식을 가지고 어떤 정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 정권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정진웅 차장검사의 재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자가 당연히 퇴직되도록 되어 있는데 예. 박범계 장관 그랬대 그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다. 한동훈 그 핸드폰의 포렌식 문제도 남아있고 뭐 판결을 존중을 해야지만 뭐 여러 가지 전후 경과라든가 또 기소 적정성에 대한 진상조사도 시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법익도 한번 서로 비교 형량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뭉갤 의사를 표명했다. 그 한동훈 검사님 또 이야기했더라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지금 의견 올라가 있는데 박범계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직 수사 끝난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 그렇죠. 근데도 박범계 장관 뭐 아주 태연하게 수사 좀 더 해란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시를 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지금 우리 알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만 지시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뭐 김호수는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김호수가 검찰총장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작년에 완전 허수아비 총장이 청문회 할 때 이름 몇 번 듣고 지금까지 김호수 씨가 총장 맞네. 그렇구만요. 지금 뭐 박범계가 총장까지 총장이에요, 다 해버리니까. 총장. 예. 그럼 뭐 그냥 허수아비 총장으로 앉아 있는 거죠. 총장이었네요. 이번에 그 정진웅 사건 때문에 총장인 줄 알았네. 이 추미애나 이성준이는 사과를 해야 할 사람인데 추미애는 또 한동훈하고 계속 이 문제 가지고 또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언쟁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C자를 붙였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추미애 씨 했다고요? 네. 그럼 추미애 씨 아니고 뭔가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추미애 양이라고 불러야 되나? 장관님 해야지. 어디서 지금 장관 아래 아니잖아요. 것이 전 장관이라도 해야지. 전 장관. 그래서 전 상관을 C로 부르는 그 기계가 가상하다. 마치 무슨 임금처럼. 아주 포용력이 있는 것처럼. 윤 전 총장한테도 그랬잖아요. 자기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해가지고 명령을 뭐 거역했다든가 뭐 그랬죠. 내 명을 거역했단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조선 왕조시든 줄 알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진웅이가 이렇게 판결을 받은 것은 뭐 사필 규정이지만 이런 못된 짓을 만들어낸 권력과 언론의 그 유착 관계를 수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최강우, 황희석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작전 들어간다 하면서부터 이렇게 사건이 번진 거 아닙니까? 권력 쪽에서 아주 짜고 검은 유착 사건으로 몰아갖고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를 엮고 거기에 윤석열을 찍어내기로 고리를 걸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대한 시나리오 짜가지고 윤석열 찍어내기.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실 그 자체로 봐서는 뭐 큰 사건도 아닌데. 그러니까 윤석열 찍어내기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그 윤석열 장관도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가 말은 못하겠다. 전직 총장으로서 그때 압력이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압력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일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찍어내기가 안 되니까 이런 범죄적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사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프락지 동원해서 하듯이. 그렇죠. 프락지 동원.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프락지를 동원할 수 있는데, 이 국가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있더라도 국가는 국가 아닙니까? 국가는 도덕적이어야 되거든요. 국가가 범죄까지 만들면서까지 어떤 한 사람을 갖다가 몰아내게 한다는 거, 이건 국가의 어떤 위신, 국가의 품격이 완전히 지금 떨어져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아까 참 그 정진웅 차장검사 이야기 하셨는데 제 의뢰인이 한 분 보건복지부에 1급 공무원이 있었는데 예. 재판에 들어가니까 기소가 되니까 직위가 해제되더라고요. 예, 당연히 예. 직무 정지되고 예, 해제되죠. 직무 배제된 하여튼 그래가지고 1심 판결 유죄 나니까 그대로 뭐 네. 그 월급도 안 나오, 월급이 안 나서 직위는 기소되니까 직위가 해제되고 네. 2심에서 유죄 판결, 1심에 유죄 판결 받으니까 급여가 한 분의 1로 깎이더라고요. 그러겠죠. 근데 정진웅 차장검사는 지금 기소된 게 아니라 1심 났는데도 그러니까 형이 직위 확정이 해제가 되는-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예. 예, 국가공무원법인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건데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드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을 하니까요. 아니 그 일반 공무원은 그렇게 하면서 검사는 안 그런가요? 왜 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루고 있는 것이고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아까 윤석열 총장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자기가 뭐 조국 사건도 그렇고 일부러 수사하려는 게 아니고 자기는 뭐 조국에 대해서는 원하는 자기 게 없다. 중앙지검장 때 예. 여러 가지로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조국을 밀어내려 했겠느냐. 그때 마침 휴가를 좀 가 있는데 텔레비에 계속 조국과 관련된 그런 보도가 나오고 뭐 그러지서 한번 좀 알아보라겠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게 간단치 않아서 그때부터 수사에 들어갔다 그렇게 네? 경위를 설명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정진웅 사건에 대한 이런 심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법관, 사법부가 튼튼하게 지켜주지 않았다 한다면 이런 것들도 그렇죠. 다 묻혀버리고 완전히 이런 권언유착에 그런 정체가 드러날 수가 없는 그 거야. 앞서서 언론이 살아 있지 않았다면 그렇죠. 지금 이런 것을 이제 앞으로는 막기 위해서 지금 언론중재법 현재 언론중재법 같은 것이 통과가 되면 못하죠. 취재를 못해요. 예, 기자들이 어떻게 위축돼 가지고 할 수가 없죠. 이런 거 할 수가 없죠. 예. 예. 나중에 5배 같으면 자기 전 재산 집 다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진짜 살아있는 언론 예. 그리고 살아있는 사법부 이게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의 큰 양대 축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지금 다 목을 비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덧붙여서 그 대법원 보니까 이번에 오경미 예. 광주고법 전주부. 전주재판부 고법판사가 예. 대법관으로 김명수가 제청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오경미 이 광주 고법부장판사도 고법 부장판사는 아니고요. 그냥 고법판사, 판사. 예, 고법판사도 인권법, 인권법 예, 출신이더라고요. 출신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원 14명 중 대법관 7명이 이제 진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갔더라고요. 예. 아마 그 고법 부장판사 이상, 그러니까 고법 부장 또는 법원장을 안 거치고 예. 현직 판사 중에서 대법관이 된 건 처음이죠. 아, 예, 그렇습니까? 이건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박시환 대법관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대법관이 될 때 변호사였어요. 그분은 이제 지방법원 부장 판사 하다가 어떤 변호사를 하다가 그분도 이제 물론 이제 진보 쪽이죠. 그래가지고 한 적은 있는데 그분은 그래도 변호사를 하다가 했으니까 현직은 아닌데 이거는 현직 평판사에서 대법관 된 첫 케이스고요. 뭐 국회 통과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통과하겠죠. 180석이나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그 춘천지방법원장을 바로 대법원장 시킨 거 이런 식으로 아니 능력이 출중하고 뭐 이렇다면 뭐 춘천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누구라도 대법관 시킬 수는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사법부라는 게 있죠. 어떤 체제가 있고 어떤 어떤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해오던 그런 거. 관행도 있고 그런 게 다 있는데 있는데 그걸 질서라는 게 그래서 있는 거 아닙니까? 사법부는 특히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부서거든요. 이 국가를 존재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걸 자꾸 그 어떤 행정부에서는 있죠. 아주 뛰어난 사람을 이준석 같은 사람을 장관 해도 대통령이 책임지니까
괜찮아요. 근데 사법부는 특성이 예.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어떨 때는 개인의 운명, 어떨 때는 국가의 운명을 우리 그 징용자 그 배상법 이런 거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법부는 좀 성격이 달라요. 예. 그래서 어떤 체제에서 어떤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사법부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부는 사법부도 어떤 국가 혁명, 국가 개혁의 한 분야에 불과하다. 이런 데서 이 사고방식이 모든 게 출발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런 좀 의외의 인사, 계속 나오는데, 이게 과연 사법부에, 물론 이제 그 오경미 대법관 내정자가 앞으로 잘해가지고 하면 좋지만, 잘못됐을 때, 어떤 사법부의 신뢰가 또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문제고, 이제 이번 오경미 예정자가 만일 대법관에 임명되면은, 여성 대법관이 4명이 됩니다. 4명이 되죠. 예. 예. 그런데 그 4명 대부분이 진보 쪽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진보 쪽이고, 그 다음 김명수, 그 다음 김상환, 예. 또 한 명 누구죠? 그쪽에 완전히 인권법 연구회 출신이고, 그 다음 김선수, 예. 여기는 여기는 민변. 민변 출신이고, 예. 그래서 지금 재판하는 13명 중에 7, 8명이 우리법이 이용구, 노정희, 박정화, 김명수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그래도 중립적이거나 보수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이기택, 네. 그다음 이동원 대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기택 대법관 후임으로 지금 네, 오경미 다음 달에 대법관이 퇴직을 하시죠.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대법원에서 그 소수 의견 이런 데서 보수의 목소리를 냈던 2사람인데 이제 한 사람을 줄어듭니다. 그렇게 이동원 대법관 한 사람으로. 한 사람 남네요. 예. 그러면은 이게 대법원이 미국 대법원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이제 법원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고 미국 대법원은 어떤 헌법을 창조하는 기관입니다. 예. 뭐 미국 성조기를 태우는 것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 낙태가 과연 헌법상 여성의 권리에 침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헌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걸 대법원에서 인정해주면 그게 거의 헌법적 효력을 가져요. 예. 그냥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건 아닌데, 낙태죄라는 건 형법에 있고.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이라든가, 예.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최고 어떤 권력 작용의 결정을 하는 기관이 대법원인데, 여기서 국가가 너무 진보로 가게 되면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원은 안정을 추구하는 기관이다. 그 행정부가 너무 왼쪽으로 가려 할 때 법원이 좀 오른쪽으로 당겨가지고 중간으로 오게 하고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당겨가지고 중간에 오게 하는. 그래야지 국민들이 안심하고 어떤 법률 생활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근데 대법원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렇게 진보적인 정책에 대해서 맞다, 계속 맞다 해버리면은 이게 국민들이 뭘 믿고 행동할 수 없다고. 내가 지금 맞게 했더라도 나중에 법원에서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진보 쪽에서는 대법원을 이렇게 해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드디어 성공했다. 다 장악하겠다. 예, 진보로 쪽으로는 이제 적어도 6년 아닙니까? 대법관 임기가 6년이니까 가게 한다 할지 모르지만 새는 2개의 날개로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보 쪽 날개만 비이상적으로 거대하게 비대해지고 그 보수 쪽 날개가 보수란 게 딴 게 아닙니다. 기존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게 보수고요. 기존 질서를 깨뜨리자 하는 게 진보라고 한다면은 한쪽 날개만 거대할 때 우리 사회는 너무 진보적인 이념만 추구하다가 추락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뭐 오경미 대법관 내정자가 앞으로 국회 청문회 통과 잘해가지고 잘해주기를 원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 이거는 항상 명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경미 대법관이 대법관 되면요, 비록 진보 쪽의 어떤 지원으로 됐지만 그래도 대법관으로서 우리 국가의 어떤 중심,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서 2개의 재판도 봤지만 사법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적 안정성도 유지를 하는 기관이지만 그럼요. 이 체제 안정, 그럼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아주 기둥 같은 기관이거든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려면은 대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균형 있게 구성이 돼야 하는데 한쪽으로 기울면은
그게 어떻게 체제 안정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저는요, 점에 이제 국민들은 좀 불안해하는 그 것이죠. 대법원 구성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 대법원 판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저는 승부 못합니다. 못하고 그게 오히려 어떤 이재명 지사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어떤 모종의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으면 그런 판결이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대법원이 그때 아마 그 중립적인, 그러니까 중간적인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그 판결을 했으면 과연 이재명 지사가 그 무죄 취지로 받았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럴 정도로 대법원이 자꾸 자경화하니까 임명수, 제가 법원 출신이, 법관 출신인 제가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자꾸 의혹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이미 이제 뭐 이재명 지사 사건은 끝난 거니까 오경민 대법관에 대해서 제가 좀 전에 대법관 내정자에 대해서 바라는 바가 그런 의심을 안 받도록 항상 중립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좀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상훈 변호사님 나오셔가지고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이 사법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소상하게 심도 있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상훈 변호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